27년 전 여름 리조트 화재로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고 아내는 사망 처리되었으며 3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7년 후 죽은 엄마는 살아있었고 고아였던 아들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27년 전 여름 해안 리조트 별관은 확장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7층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하얀 외벽, 넓은 유리창, 로비를 장식할 대리석까지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시설안전 책임자 최성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불법으로 늘어난 복도, 설계도보다 3m 더 길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는 있었지만 절반은 배선조차 연결되지 않았다. 비상구는 있었으나 안에서 잠기는 구조였다. 내부 마감을 서두르느라 가연성 자재가 복도 곳곳에 쌓여 있었다. 성우는 A사 용지 1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별관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이었다. 그는 문제점마다 사진을 첨부했고 각 항목의 위험도를 표시했다. 빨간색 별표가 23개였다. 이대로 문 열면 사람 죽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단호했다. 그는 이 문서를 직속 상관인 시설관리부장에게 제출했고 부장은 이를 경영기획실로 올렸다. 일주일 후 답이 왔다. 개장 일정은 변경 불가. 지적사항은 개장 후 순차 보완 예정. 성우는 회의실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맞은편에는 경영기획실장과 홍보실장 유연주가 앉아 있었다. 기획실장이 말했다. 최 책임자,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약이 이미 팔렸어요. 취소하면 회사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도보다 임명이 먼저 아닙니까? 유연주가 차분히 끼어들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개장 후 즉시 보완하자는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죠? 화재는 한 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최 책임자님이 그 한 달을 책임져 주시면 되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성우는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연주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너무 정직한 사람은 불편해. 그날 저녁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서미연에게 말했다. 회사 그만둘까 봐. 미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성우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리조트를 돌았다. 비상구마다 자물쇠를 확인했고 소화기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복도에 쌓인 자재들을 치우라고 요청했지만 공사 일정에 밀려번번이 무시됐다. 미연은 남편의 어깨가 점점 굽어지는 걸 지켜봤다. 퇴근 후에도 그는 서류를 들여다봤고 잠들기 전에는 천장을 응시했다. 3살 아들이 아빠 안 자? 라고 물으면 그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아빠는 사람들 지키는 일하거든. 그래서 조금 바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다닐 세상은 최소한 안전해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증거를 남기기로. 성우는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설계도를 복사했다. 불법 증축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승인 문서와 대조했다. 승인된 도면과 실제 시공 도면이 달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경했고 그 결제 라인에는 경영진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이 서류들을 A사 크기로 축소 복사한 뒤 작게 접었다. 그리고 아내가 목에 걸고 다니는 조개 모양 펜던트를 빌렸다. 펜던트는 두 쪽으로 나뉘는 구조였고 안쪽은 비어 있었다. 원래는 사진을 넣는 용도였지만 접은 서류가 딱 들어갈 크기였다.
미연이 물었다. 왜 이걸? 선물 하나 준비하려고. 성우는 웃으며 반쪽을 돌려줬다. 나머지 반쪽은 자신이 보관했다. 하나에는 설계도, 다른 하나에는 승인 문서.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증거가 되는 구조였다. 나중에 맞춰보자. 우리 둘만의 퍼즐. 미연은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조개 모양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흔들렸다. 화재가 난 날은 장맛비가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다. 개장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직원들은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성우도 3층부터 7층까지 각 층을 돌며 비상구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11시 32분 지하 전기실에서 불꽃이 튀었다. 과부하된 배선이 합선을 일으켰고 곁에 쌓여있던 포장재에 불이 붙었다. 화재 감지기가 울렸지만 당직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로비 최종 점검에 투입된 상태였다. 불은 환풍구를 타고 1층 천장으로 번졌고 가연성 내장재를 따라 순식간에 확산됐다. 성우가 연기 냄새를 맡은 건 그로부터 4분 후였다. 그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배선 연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이야. 모두 밖으로. 성우는 복도를 뛰며 소리쳤다. 3층 객실에는 최종 점검 중이던 직원 6명이 있었다. 4층에는 청소 담당 직원 2명, 5층에는 시설 점검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4명, 그리고 6층 임시 사무실에는 그의 아내 미연과 아들이 있었다. 미연은 남편이 야근한다기에 저녁을 싸서 찾아온 길이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복도에는 이미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당신 아이 안고 지금 당장 나가. 무슨 일이야? 불이야. 시간 없어. 성우는 아들을 미연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울음을 터뜨렸다. 미연이 물었다. 당신은? 나는 사람들 확인하고 갈게. 먼저 나가 있어. 같이 가면 되잖아. 안 돼. 4층에 아직 사람 있어. 성우는 주머니에서 반쪽 펜던트를 꺼냈다. 접힌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미연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뭔데? 증거야. 이 건물이 왜 불탄 건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다 들어있어. 미연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목에 있는 거랑 이거 둘이 합쳐지면 완전해. 꼭 지켜줘.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뭘 했는지 보여줘야 하니까. 같이 가자고.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이 살아야 아이도 살아. 내가 곧 따라갈게. 약속해. 그는 아내와 아들을 복도로 밀어냈다. 비상계단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바닥을 기어가면 숨을 쉴 수 있었다. 성우는 미연에게 젖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코 막고 최대한 낮게. 3층까지만 내려가면 돼. 당신도 꼭 와야 돼. 응, 꼭. 미연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성우의 발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4층에 사람 있어요. 누구 있으면 대답해요. 미연은 2층 참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연기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보였다. 아이가 아빠라고 울먹이며 불렀지만 성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쓰러질 뻔했다. 소방관이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다. 빗속에 주저앉은 미연은 불타는 건물을 바라봤다. 3층 창문이 깨지며 불길이 솟아올랐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지만 이미 건물 절반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제 남편이요 안에 있어요. 소방관이 물었다. 어디 계십니까?
6층이요. 아니, 4층으로 갔을 수도. 지금은 진입 불가능합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요. 미연은 펜던트를 꽉 쥐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계속 아빠를 찾았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빠 곧 와. 약속했어. 하지만 새벽 4시가 되도록 성우는 나오지 않았다. 화재가 진압된 건 동이 트고 나서였다.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6층과 7층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미연은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지쳐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고 그녀는 비에 젖은 채 폐허를 응시했다. 오전 11시 한 소방관이 들것을 들고 나왔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미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누군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신원 확인 결과 그것은 최성우였다.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성우는 그들을 대피시키려다 무너진 천장에 깔린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 날 리조트 측은 공식 발표를 냈다. 금일 새벽 본 리조트 별관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직원 1명이 순직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발표문 어디에도 불법 증축, 미작동 스프링클러, 잠긴 비상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고는 불운한 전기 합선으로 정리됐다. 장례식장에서 유연주는 미연에게 조의금 봉투를 건넸다. 유가족 지원은 회사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성우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증거는 남아야 해. 화재 이후 열흘째 서미연은 시립종합병원 4층 특실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기억은 계속 안개 속을 헤맸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 화상이도,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 담당 의사는 최소 2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연은 남편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잠깐 영정 앞에 다녀온 게 전부였다. 돌아와서는 사흘 동안 울다가 탈진해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고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진단명은 명확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해리성 기억상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이상했다. 미연의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면 심리 상담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정신과 전문의 면담 기록도, 심리치료사와의 세션 기록도, 인지행동치료 계획도 없었다. 대신 채워진 것은 약물 투여 내역이었다. 로라제팜 2mg, 1일 3회, 미다졸람 5mg, 수면 전, 알프라졸람 0.5mg, 불안 증상 시,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진정제들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투여됐다. 담당 간호사는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연은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잃은 충격, 화재의 트라우마, 그것들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약을 먹으면 잠이 왔고 잠에서 깨면 또 약이 주어졌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간을 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옆 침대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이 자던 자리였다. 작은 침대에 파란색 담요가 개켜져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다. 미연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님, 복도로 나온 미연은 간호사실 앞에서 당직 간호사를 붙잡았다. 제 아이 어디 갔어요? 옆 침대에 있던 우진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보호조치 들어갔습니다. 무슨 보호조치요? 무슨 소리예요? 보호자가 치료 중이어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요?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 요청했고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전 동의한 적 없어요. 간호사는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여기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미성년자 임시보호조치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미연의 이름과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서명 맞지 않습니까? 미연은 서명을 들여다봤다. 필체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사흘 전 그녀는 무엇을 했던가? 약을 먹었고, 잠을 잤고, 또 약을 먹었다. 누군가 병실에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명함 받으신 거 없으세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와 사물함을 뒤졌다. 입원할 때 가져온 소지품은 거의 없었다. 불에 그을린 옷까지, 신발, 그리고 목에 걸었던 펜던트. 핸드폰은 없었다. 제 전화기 어디 있어요? 복도로 나온 미연은 다시 간호사에게 물었다. 분실 처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회수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연락해요? 보호자분 오시면 그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제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그녀를 돌아봤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아드님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측에서 지정한 보육시설입니다. 전문 인력이 케어하고 있어요. 시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퇴원 후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원은 언제예요? 최소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합니다. 미연은 절망했다. 일주일. 그동안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3살짜리 아이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다. 유연주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많이 힘드시죠? 회사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봤다.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유연주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어디냐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전문 보육시설입니다. 24시간 케어가 되는 곳이에요. 시설 이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유연주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의사 소견도 그렇고요. 지금 아이를 데려가면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예요. 당연히 돌볼 수 있죠. 남편도 잃고 집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미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당신이요?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지원이요? 아이를 빼앗는 게 지원이에요? 유연주는 한숨을 쉬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언제요? 그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연은 유연주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차가운 이성만이 있었다. 당신들이 뭘 숨기는지 알아요. 유연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보고서 올렸어요. 그 건물 위험하다고. 그런데 회사가 무시했죠. 그건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방치였어요. 유연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제 아들 돌려주세요. 회복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유연주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미연이 다시 물었다. 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요? 유연주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럼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될 겁니다. 문이 닫혔다. 미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그녀를 회복시킬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계속 약을 주입해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아이와의 분리를 정당화할 것이었다. 그날 밤 간호사가 또 주사를 들고 들어왔다. 미연은 거부했다. 전 괜찮아요. 약 안 먹어도 돼요. 의사 처방입니다. 거부하시면 퇴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럼 늦어지는 게 낫죠.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갔다가 2명의 남자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미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주사를 놓았다. 미연은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약물이 주입됐다. 미연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이 저 멀리 가라앉았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연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병실에 있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 폐쇄병동이었다.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알약이 아니라 물약이었다. 미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입에 머금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에 뱉어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초췌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이대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미연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다. 조개 모양의 은빛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는 작게 접힌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증거. 미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설계 도면과 승인 문서였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불법 증축 구역, 미설치된 안전 설비 목록. 그리고 하단에는 결제 서명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연주였다. 미연은 서류를 다시 접어 펜던트 안에 넣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부터 미연은 약을 먹는 척하며 뱉어냈다. 며칠이 지나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시간 감각도 기억도 선명해졌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미연은 퇴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퇴원 서류를 받으면서 행정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 연락처 남겨주세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럼 보호시설 담당자 연락처라도. 그것도 몰라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미연은 임시거처 주소만 남기고 병원을 나왔다. 그녀가 살아남았지만 가족은 해체되었다.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미연의 손에는 펜던트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27년이 흘렀다. 서미연은 같은 리조트 본관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청소 직원 채용 면접이었다. 그녀는 이력서에 가명을 썼다. 본명을 쓰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맞은편 남자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명함에는 정우진, 본사 안전감사팀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면접이 아닙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우진이 봉투를 밀었다.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망신고서, 사망자 최성호, 사망 원인 리조트 화재 사고, 날짜 27년 전 그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실종자 명단. 거기에는 서미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사망 추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기록상 어머니는 그날 사망 처리됐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27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최성호는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서미연은 생존했지만 회사 기록에는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저는 그날 부모를 잃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미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목에 걸린 반쪽 펜던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조개 모양의 반쪽 펜던트. 미연이 목에 건 것과 정확히 맞물리는 나머지 반쪽이었다. 이건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우진이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펜던트를 풀었다. 두 개의 조각이 맞춰지자 완전한 하나의 조개가 되었다. 27년 동안 찾았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그 한마디에 27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초안을 기준으로 챕터 3만 공백 제외 6,500자로 작성해줘. 오전 1158제 3장. 어머니는 죽지 않았고 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27년이 흘렀다. 서미연은 리조트 본관 1층 인사팀 면접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고 에어컨 바람은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의 손에는 간단히 작성한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청소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었다. 이름란에는 김미숙이라고 썼다. 가명이었다. 본명을 쓰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뻔했다. 27년 전 그날 이후 서미연이라는 이름은 이 리조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사망자였지만 내부 시스템에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다. 미연은 이 리조트에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아들을 찾아 헤맸다. 보육시설, 아동보호기관, 입양센터,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했지만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5년을 찾다가 지쳐 쓰러졌고 10년이 지나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15년째에는 기억조차 흐릿해졌다. 그때 투여받았던 약물의 후유증이었다. 간헐적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 만성 불안. 미연은 그 증상들과 싸우며 살았다. 하지만 펜던트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 목에 걸린 반쪽 조개. 그 안에 든 증거 서류.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20년이 지났을 때 미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리조트는 이름을 바꿨고 건물도 리모델링 됐지만 본질은 같았다. 김미숙 씨? 문이 열리고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연은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미연의 이력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면접이 아닙니다. 미연은 긴장했다. 그럼 뭔가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정우진, 본사 안전감사팀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전감사팀이요? 네. 저는 과거 사고 기록을 재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는 청소 직원 면접 보러 온 건데요. 앉으세요. 5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미연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우진은 봉투를 밀었다. 이것부터 보시죠. 미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사망 신고서였다. 사망자 최성호. 사망일자 27년 전 7월 15일. 사망 원인 리조트 별관 화재 사고. 남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미연의 호흡이 멎었다. 27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다. 두 번째 서류는 실종자 명단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서미연이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사망 추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의 공식 기록입니다. 미연은 서류를 다시 읽었다. 실종자 명단, 사망 추정.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제가 죽었다고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재 당일 당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2주 후 행방불명으로 처리됐고 6개월 뒤에는 사망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 살아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병원 퇴원 기록이 떠 있었다. 환자명 서미연. 퇴원 일자 화재 발생 3주 후. 퇴원 사유자의 퇴원. 당신은 살아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기록에는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당신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우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부 보고서였다. 제목은 화재 사고 관련 유가족 관리 방안이었다. 이 문서는 화재 발생 일주일 후 작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족 중 위험 인물을 분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연은 문서를 읽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나열되어 있었다. 내부 고발 가능성, 언론 노출 위험성, 법적 대응 가능성, 그리고 각 유가족의 이름 옆에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서미연 위험도 최상, 대응 방안 격리 및 무력화, 격리 및 무력화. 미연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갑자기 지난 27년이 이해됐다. 병원에서의 과도한 약물 투여,
아이의 강제 분리, 연락처 차단, 그리고 사망 처리.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다. 당신 남편 최성호는 화재 전에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불법 증축과 안전설비 미비를 지적한 문서였죠. 회사는 그 보고서를 묵살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넘겼다. 최성호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올랐다. 15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안전 점검 결과서, 빨간 별표가 23개. 이 보고서는 화재 후 즉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백업 파일이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찾아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연은 우진을 바라봤다. 30대 초반 남자, 리조트 안전감사팀 조사관. 왜 이 남자가 27년 전 사건을 조사하는 걸까? 왜 자신을 찾아 헤맨 걸까? 우진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벨벳 주머니였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조개 모양의 반쪽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미연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와 정확히 맞물리는 나머지 반쪽이었다. 이건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펜던트를 풀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개의 조각이 천천히 다가갔다. 맞물리는 순간 완전한 하나의 조개가 되었다. 이음새는 완벽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당신이 우진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원래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정우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출생 기록도 모두 조작됐습니다. 미연의 입술이 떨렸다. 내 아들 내 아기. 27년 동안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27년 동안 준비한 말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순간이 오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27년 전 3살이었던 아기. 이제는 30살 어른이 되어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미연이 울먹였다. 우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우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7년간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병원 기록, 내부 문서, 증언 녹취록, 회계장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방치가 만든 참사였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어머니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죽이지는 못하니 기억을 지우고 아이를 빼앗고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미연은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냈다. 27년 동안 간직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 불법 증축 도면과 승인 문서.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아버지가 복사한 원본이군요. 당신 아빠가 마지막 날 제 손에 쥐어준 거예요. 우진은 서류를 펼쳤다. 설계도에 표시된 형광펜 자국, 승인 문서의 서명들. 그는 3년 동안 이 증거를 찾아 헤맸지만 원본은 발견하지 못했었다. 회사 서버에 남은 건 모두 수정된 버전이었다. 이걸로 됩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끝낸다는 게 뭔데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저는 왜 부모 없이 자라야 했는지. 우진은 파일 맨 뒤에서 소송 서류를 꺼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고소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최성호의 유족, 최우진과 서미연입니다. 미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27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 이기기 힘들 거예요. 회사는 크고 변호사도 많고. 알아요.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닙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열어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다.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당시 경영기획실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은퇴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로 했어요. 유연주는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 리조트 대표이사입니다. 미연은 주먹을 쥐었다. 27년 동안 그 여자는 승승장구했다.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진실을 묻은 대가로 최고 자리에 올랐다. 그 여자도 법정에 세울 겁니다. 우진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는 27년을 준비했다. 증거를 모으고 법을 공부하고 이 회사에 잠입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엄마. 그 호칭이 미연의 가슴을 찔렀다. 27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단어.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펜던트는 테이블 위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27년 동안 떨어져 있던 반쪽들이 이제는 완전해졌다. 면접실방,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누구도 이 작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지워졌던 진실이 다시 떠오르고 묻혔던 가족이 되살아나고 27년간 침묵했던 증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었다. 유연주의 사무실은 리조트 본관 최상층 15층에 있었다. 대표이사실 5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수평선 너머 섬들까지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27년 전 불탔던 별관터는 지금 야외 수영장과 카바나로 조성되어 있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투숙객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은 선베드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아무도 몰랐다. 저 밑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유연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갈색으로 변색된 표지에는 화재 사고 수습 방안 마이너스 대외비라고 적혀 있었다. 27년 전 그녀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다. 파일을 펼치자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화재 발생 6시간 후 새벽 5시 유연주는 긴급 경영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당시 그녀는 홍보실장이었다. 나이 36, 회사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여성 임원이었다. 회의실 안은 혼란스러웠다. 대표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탁자를 두드렸고 법무팀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시설관리 담당 상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끝입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유연주는 조용히 회의록을 정리하며 듣고 있었다. 패닉은 판단력을 흐린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분석했다. 사망자 1명 최성호, 시설안전 책임자. 부상자 6명 경상. 물적 피해 별관 6-7층 전소.
3-5층 부분 소실. 원인 전기실 합선 추정. 문제점 불법 증축.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잠김. 위험 요소 최성호의 내부 보고서. 생존 직원들의 증언. 유족의 대응. 대표이사가 그녀를 봤다. 유 실장, 당신 생각은 어때요? 유연주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다. 이미 작성해둔 대응 방안이었다. 먼저 언론 발표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프레임을 고정합니다. 안전 규정 위반, 불법 증축 같은 단어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경찰 조사는요? 협조하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현장 증거는 이미 불에 탔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잖아요. 최성호가 올린 보고서요. 유연주는 시설관리 상무를 봤다. 그 보고서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제 사무실 캐비넷에. 오늘 중으로 폐기하세요. 디지털 파일도 서버에서 삭제합니다. 그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선택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유연주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두 번째, 생존자 관리입니다.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마세요. 대화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지방사업장으로 발령 내거나 퇴직금을 후하게 주고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인사팀장이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유족 대응입니다. 유연주는 화면에 이름 하나를 띄웠다. 서미연, 최성호의 아내입니다. 현재 병원 입원 중이고 3살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물었다. 그 사람이 왜 문제죠? 최성호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법무팀장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연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병원 치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합니다. 담당 의사를 설득하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뭐든 진단명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를 분리합니다. 보호자가 치료 중이니 임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한 임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이까지 빼앗는 건. 유연주는 그를 똑바로 봤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한 가족의 불편함이냐, 이 회사 전체의 파산이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연락처도 차단하세요. 휴대폰은 분실 처리하고 외부 통화를 제한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유연주는 노트북을 닫았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모든 결정이 내려졌고 각 팀은 역할을 분담받았다. 유연주는 전체 수습 계획을 총괄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와 별도로 면담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는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요? 2주 정도면. 유연주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메모가 들어 있었다. 한 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환자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진정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하겠습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의사는 유연주를 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의도를 읽었다. 고용량으로 장기 투여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후 유연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행정실로 갔다. 환자 서미연의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성년자 임시 보호 조치요. 보호자가 치료 중이니 아이를 잠시 시설에 맡기는 겁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받아들일게요. 유연주는 서미연의 병실로 갔다. 오후 2시 약물 투여 직후였다. 미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다. 서미연 씨, 잠깐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미연은 흐릿한 눈으로 유연주를 봤다. 누구세요? 회사에서 나왔어요. 유가족 지원 서류예요. 유연주는 서류를 펼쳤다. 미연은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아드님 잘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걱정 마세요. 미연은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유연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명란으로 유도했다. 미연의 서명이 삐뚤빼뚤 적혔다. 고맙습니다. 푹 쉬세요. 유연주는 서류를 챙겨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직원과 마주쳤다. 3살 남자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 엄마. 유연주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봤다.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녀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3주 후 유연주는 행정실에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실종신고서. 환자 서미연이 병원에서 행방불명됐다는 내용이었다. 퇴원 기록은 있나요? 자해 퇴원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럼 실종이 아니라 퇴원 아닙니까? 유연주는 현금 봉투를 건넸다. 기록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6개월 후 서미연은 사망 추정으로 처리됐다. 아이는 새 이름 정우진을 받고 서울 외곽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출생 기록도 새로 작성됐다. 부모란에는 미상이라고 적혔다. 모든 결제 라인의 끝에는 유연주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말했다. 가족이 흩어지면 진실도 흩어집니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이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을 무력화하고 증인들을 분산시키고 기록을 조작하는 것. 유연주는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했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유연주는 대답했다. 윤리는 살아남은 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됐고 언론은 불운한 전기 사고로 보도했다. 유족은 조의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다. 생존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최성호의 내부 보고서는 폐기됐고 디지털 파일도 서버에서 삭제됐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유연주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년 후 상무로 승진했다. 5년 후에는 전무, 10년 후에는 부사장이 됐다. 그리고 3년 전 마침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화재 사고는 그녀의 경력의 오점이 아니라 발판이 되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능력자로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는 그녀의 리더십을 칭찬했다. 하지만 유연주는 알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따로 보관했다. 책상 서랍 깊은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 안에.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려 할 때 그 문서들이 방패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었다. 나만 한 게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였다. 27년이 지난 지금 유연주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녀는 58이 됐고 은퇴까지 2년 남았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과거가 될 것이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유현주의 표정이 굳었다. 내용이 뭔데? 27년 전 화재 사고 관련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원고는 최우진과 서미연입니다. 유현주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7년 만에 지운 줄 알았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다. 화재 사고 수습 방안. 자신이 서명한 모든 문서들. 이제 이것들이 법정 증거가 될 것이었다. 유현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침묵을 설계한 여자. 27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설계에는 설계자의 이름이 남는 법이었다.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천장이 높고 웅장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리조트 직원들, 그리고 27년 전 화재 사고 관련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유현주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 회색으로 물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3명의 변호인이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원고석에는 정우진과 서미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진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었고 미연은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제5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고 측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우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원고 측 변호인이 물었다. 증인, 본인과 이 사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7년 전 리조트 화재 사고로 사망한 최성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서미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리조트 본사 안전감사팀 조사관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피해자의 아들이 가해 기업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것이다. 왜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까?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인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문서가 나타났다. 27년 전 최성호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였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화재 발생 2주 전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불법 증축,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상구 잠김 등 총 23개 항목의 위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스크린의 보고서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빨간 별표가 23개. 마지막 문장이 크게 떠올랐다. 이대로 문 열면 사람 죽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우진은 계속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진 회의에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개장 일정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다. 회의록이었다. 참석자 명단에는 당시 경영진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현주였다. 피고인 유현주는 당시 홍보실장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장 일정 변경 불가. 지적사항은 개장 후 보완. 결제 라인 끝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유현주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홍보실장은 안전 업무 담당이 아닙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우진이 대답했다.
피고인이 안전 업무 담당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진은 다음 문서를 띄웠다. 화재 사고 수습 방안 마이너스 대회비. 유연주가 직접 작성한 27년 전 문서였다. 방청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다. 이 문서는 화재 발생 6시간 후 피고인이 긴급회의에서 제시한 수습 방안입니다. 총 15페이지 분량이며 모든 페이지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우진은 특정 페이지를 확대했다. 유족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여기 보시면 유족을 협조형과 위험형으로 분류하는 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다. 여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평가 항목이 적혀 있었다. 내부 고발 가능성, 언론 노출 위험성, 법적 대응 가능성. 서미연의 이름 옆에는 빨간 글씨로 위험도 최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다. 격리 및 무력화, 병원 치료기간 연장, 약물 투여로 기억 희석, 미성년 자녀 분리, 연락처 차단, 필요시 사망 처리. 우진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한 가족을 해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입니다. 유연주의 변호인이 다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 문서가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서미연은 화재 당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기 흡입과 경미한 화상, 일주일이면 퇴원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스크롤되며 올라갔다. 약물 투여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다. 로라제팜,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하루 평균 5차례 진정제가 투여됐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에는 환자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 상담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진은 다른 서류를 제시했다. 그리고 입원 10일째 미성년자 임시보호조치 동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서미연의 서명이 있지만 서명 날짜와 시간을 보십시오. 화면에 동의서가 확대됐다. 서명 시각은 오후 2시 15분. 바로 위에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약물 투여 기록이 있었다. 고용량 진정제 투여 15분 후에 받은 서명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유연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우진은 계속했다. 그리고 3주 후 서미연은 실종 신고됐습니다. 병원 기록상으로는 자해 퇴원이지만 경찰 기록에는 행방불명으로 접수됐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리조트 측 담당자입니다. 신고인 이름은 유연주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6개월 후 서미연은 사망 추정으로 처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진은 사망 추정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신청인 항목에 또다시 유연주의 이름이 있었다. 피고인은 제 어머니를 병원에 가둬두고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저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최우진에서 정우진으로. 출생 기록도 조작됐습니다. 부모 항목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2개의 출생 증명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최우진, 부모 최성호, 서미연. 다른 하나는 정우진, 부모 미상. 27년 동안 저는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화재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함께 돌아가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우진은 유연주를 똑바로 봤다. 피고인이 우리 가족을 해체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유연주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객관적 증언을.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우진은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펜던트 안에 들어있던 서류. 최성우가 복사한 원본 설계도와 승인 문서였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화재 당일 밤 제 어머니에게 맡긴 증거입니다. 불법 증축 도면과 승인 문서. 승인된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경했고 그 결제 라인에는 우진이 문서를 확대했다. 하단 서명란에 여러 이름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연주였다. 피고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유연주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이 서명이 본인 것입니까? 유연주는 잠시 침묵했다. 변호인이 귓속말로 뭔가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맞습니다. 불법 증축을 알고 승인한 것입니까? 당시에는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뿐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다. 그렇다면 사고 후 수습 방안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유연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진이 말했다. 피고인은 27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기록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자리에 있습니다. 우진은 마지막 서류를 제시했다. 유연주의 인사 기록이었다. 화재 사고 2년 후 상무 승진, 5년 후 전무, 10년 후 부사장, 그리고 3년 전 대표이사. 한 가족을 파괴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유연주에게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연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우진을 봤고 미연을 봤다. 그리고 방청석을 돌아봤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요? 유연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한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고 방청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다. 피고인, 그 말이 진심입니까? 예. 유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제 일은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불행과 수백 명 직원의 생계, 수천 명 고객의 안전, 수억 원의 투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었다. 유연주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유연주는 잠시 침묵했다. 있었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다. 피고인은 27년 동안 거짓말 위에 경력을 쌓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양심도 없어요. 유연주는 그쪽을 봤다. 양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우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은 후회하십니까? 유연주는 우진을 봤다. 30대 남자.
27년 전 자신이 빼앗은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을 법정에 세운 사람. 후회는 사치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한들 무엇이 바뀝니까? 사과는 하실 겁니까? 유연주는 미연을 봤다. 27년 전 병실에서 봤던 여자. 약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젊은 어머니. 이제는 중년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미연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다면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 유연주는 27년 동안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방조했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유연주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 징역 3년. 증거인멸, 징역 2년. 직권남용, 징역 2년. 각 형을 합산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유연주는 무표정하게 판결문을 들었다. 법정 경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법정방 미연은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우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우리 시간이요. 27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같이 기억해요. 엄마. 미연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27년 만에 포옹. 법정 복도에 선 두 사람을 기자들이 둘러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리조트는 한 달 후 이름을 바꿨다. 경영진은 전원 교체됐고 안전기준은 전면 개편됐다. 27년 전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최성호의 이름이 새겨졌다. 미연과 우진은 추모비 앞에 섰다. 미연은 목에서 펜던트를 풀었다. 하나로 합쳐진 조개 모양 펜던트. 그녀는 그것을 추모비 앞에 놓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 아들이 다 해냈어. 바람이 불었다.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다. 지워졌던 가족의 시간이 27년 늦게나마 다시 이어졌다.